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안심 전환대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류한웅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심 전환대출 이제 평균 한 2.6%의 금리 때문에 낮은 금리 때문에 큰 인기를 얻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심 전환 대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당초 20조 원 한도로 설정된 대출 상품이 출시 나흘 만에 소진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30일부터 다시 20조 원을 늘려 2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안심 전환 대출은 대출금을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는 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2%대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상품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는 YTN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면 대출금의 원금을 낮은 금리로 갚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조 2천억 원 정도의 가계부채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도도 접했는데요. 보도에서 수치를 제시해 줌으로써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상의 개인 사례를 제시해 좀 더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보도 방식도 시청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진행 과정이나 국민의 실시간 반응을 중심으로 이어져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안심전환 대출 도입의 국내외 배경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나 또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안심전환 대출이 금리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건지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뭐 주택을 구입하라고 조금 독려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대출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온 금융당국의 대책입니다. 지난해부터 모두 3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지난해 8월에는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 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늘어난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모두 27조 원으로 5개월 동안 증가분이 지난해 전체 증가분의 70%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월에는 주택시장이 비수기고 성과급이 지급돼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월에는 좀 사정이 달랐는데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오히려 4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의 경우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조 5천억 원이 증가해 예금은행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보다도 많았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다가 신용카드 판매 신용을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1,08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계빚 규모가 1,100조 원에 육박한 셈인데요. 이처럼 이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거나 가계부채 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기보다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미시적 대응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중에서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 상승에 취약하고 대출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끌어올려 가계부채 구조를 안정시키기로 하고 지난달 24일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문제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좀 아쉽습니다. 단순히 전체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끌어올리는 식의 대책이 과연 가계부채 대책으로서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 능력이 양호했던 고소득층 위주로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대출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으로써 가계부채 전체의 평균적인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서 가계부채의 구조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안심전환 대출, 특히 1차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도되었습니다. YTN 보도 역시 은행 방문 전에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자격이나 선정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기에는 대기 시간이 무척 길었고요. 신청을 위해서 지참해야 할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다시 상담을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거나 관련 정보를 미리 얻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심전환 대출을 빙자한 대출 사기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 역시 경각심을 일깨워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안심전환 대출은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대출 대상자가 선정되면 바로 이 안심전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체감하게 될 텐데요.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언론의 조정 보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안심전환 대출의 부작용에 대한 언론의 감시 보도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이번만큼 뜨거웠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후 진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 대출은 마무리됐고 정부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은 없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제2금융권 대출권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됐거든요.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2차로 지금 안심전환 대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1차 때보다는 아직 인기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대출자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가계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어느 정도 소득도 있고 네. 자산도 있는 계층이 살 집을 마련하거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부채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이나 자산 가격이 오르면 득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내리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때 가계부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주택이나 자산 가격 급락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이 적고 자산도 적은 계층이 빌리는 가계부채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사실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이 가계부채는 부족한 생계비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자산 가격 급락 없이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선 누가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 또 그 계층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그 미시적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차분을 판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소득이 중상위층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만이 정밀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해 8월에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이죠.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 이 두 비율을 동시에 완화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부채 급증 위험성을 고려할 때 DTI 즉 총 부채 상환 비율을 60%로 완화하는 것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담보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LTV는 고소득층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출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DTI는 저소득층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DTI 비율을 다시 하향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DTI가 현재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려해 봄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대출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 산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DTI 비율이 60%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는 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난 것일 뿐 실제 60%까지 대출을 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출 여부와 대출 규모는 금융기관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담보 가치와 소득 이외에도 신용평가 시에 고려되는 항목들을 보다 다양화하고 대출 심사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금융기관 스스로도 부실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 스토리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 여기서 은상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물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죠. 생명의 물이 있어서 지킬 수 있죠. 건강한 물,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는 희망의 물, 행복한 미래 만들어주는 소중한 물, 생명의 물, 건강한 물, 희망의 물, 한 방울 두 방울 소중한 물, 행복한 미래 만들어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요. 소중한 물 행복한 미래.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지영의 뮤직 톡톡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엔 복고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라마와 영화, 가요에서 시작한 복고 바람은 패션과 가전, 식품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고 열풍의 1등 공신은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아련한 추억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시대의 음악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음악이 가진 힘은 그 자체의 즐거움에서 나아가 사회를 움직일 만큼 막강한데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열려있는 형태의 예술이라는 음악. 오늘은 YTN에 있는 유일한 음악 프로그램 이지영의 뮤직 톡톡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지영의 뮤직 톡톡 첫 번째 코너에서는 자매 하피스트 황세영, 황세희 씨가 출연했습니다. 방송은 진행자인 이지영 씨가 출연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에 황세희 씨의 하프 연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주 접할 수 없어서 다소 생소하기까지 한 하프라는 악기 연주를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연주한 곡도 봄과 어울리는 생동감이 넘치는 발랄한 느낌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잘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 방송답게 음향이나 음질이 좋고 깨끗해서 음악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더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음악 방송이 가진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제 음악회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연주자의 작은 몸짓이나 표정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이지영의 뮤직 톡톡에서는 이러한 것은 물론 연주 시간 내내 여러 각도에서 화면을 보여주어 음악을 들으면서도 역동적인 화면에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무대와 조명은 방송과 잘 어울리고 품격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가 끝나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하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와 같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하프의 구조를 설명해주고 연주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어 하프라는 낯선 악기가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대화 중에 연주자가 생각하는 하프의 매력인 다양한 소리나 전달되는 진동에 따른 악기와의 교감에 대한 이야기는 악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어서 이어진 두 번째 하프 연주 무대를 좀 더 집중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연주는 이지영 씨와의 피아노와 협주로 이루어졌고 이는 공연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느껴져 좋았습니다. 두 번째 코너인 온 스테이지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유우레 씨가 출연하였습니다.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나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유우레 씨의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노래에 별이 된 아이를 쓰게 된 이유나 과정을 소개해 주어 출연자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너는 첫 번째와 달리 출연자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미리 다른 장소에서 인터뷰한 장면으로 나오고 뒤이어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진 공연 장면이 번갈아 가며 나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너가 음악적 성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너와의 차별화를 위해 구성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튜디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한정된 화면보다 다양한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튜디오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화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코너가 인터뷰 화면과 공연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출연자가 직접 시청자와 소통한다는 느낌이 덜했고 프로그램 제목이 이지영의 뮤직 톡톡인 만큼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야 할 진행자가 첫 번째 코너에만 출연함으로써 두 번째 코너는 마치 다른 프로그램 같은 이질감이 느껴졌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코너 시작 전에 진행자가 출연자를 간단히 소개한다거나 방송이 끝날 때 시청자들에게 마치는 인사를 하는 식으로 끝까지 함께 한다면 좀 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느껴지는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영의 뮤직 톡톡, 앞으로도 우리가 잘 몰랐던 아름답고 다양한 음악을 소개해주고 들려주는 유익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도할 때 인권 보호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나 신분,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YTN 뉴스에서는 익명 보도가 지나치게 많아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때 좀 더 명확한 뉴스를 좀 YTN에서 보도해 주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지난주 급발진 인정 못해 5년 만에 확정 판결이라는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차량이 어떤 차인지 정보 제공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토요타 자동차의 급발진이 전자 제어 장치 탓은 아니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 결과와 비슷한 취지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거듭 언급하며 김 씨 측의 패소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라고 보도해서 해당 차량이 토요타인 것으로 오인됐습니다. 하지만 신문이나 다른 방송, 언론에서는 이미 기아 오피러스라고 밝혔는데 YTN은 여전히 익명으로 처리하고 오인까지 하게 만들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아파트 곳곳 균열, 부실 시공 논란 보도에서는 공익적이긴 한데 익산의 해당 아파트 브랜드가 뭔지 시공사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전날 지방신문에서 익산 신동에 건설된 금호 어울림 아파트라고 이미 실명이 공개된 만큼 YTN도 시청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실명 보도가 필요해 보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젊은 세대를 위한 언론 보도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2월이면 대학에선 학사모를 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이들은 대학 울타리 아래서 보호하던 학생의 신분을 떠나 진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졸업을 해도 캠퍼스를 떠나지 못하거나 대학생 신분을 연장하려는 졸업 유예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취준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경기 침체로 대기업의 채용이 줄고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에서 대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대학은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려기보다는 회사에 납품할 재고 물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켰는가 하는 수치는 대학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취업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상경 계열은 지원하되 인문학 전공은 통폐합 혹은 폐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이 노동과 자본의 시장 논리에 의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언론들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 젊은 세대의 현실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유행어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뜻하는 인구론이란 유행어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를 3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내용이 신문과 방송에서는 기계적으로 종일 특종처럼 반복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도는 이러한 세대에 대한 사회 현상을 대변하는 유행어에 반짝 집중했을 뿐 심각한 사회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즉 경기 불황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발하는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사들의 대학 평가 제도나 학자금 융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상환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젊은 열정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론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론만큼은 비현실적인 사회 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적 현상을 공론화시키고 세대 간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취준생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권위주의적 엘리트주의를 지향했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지만 열심히 앞만 보고 살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었던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를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준생, 3포 세대, 5포 세대 같은 젊은 세대의 문제들은 내 아들과 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곧 직면하게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언론은 젊은 세대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세대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